예,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송재호입니다. 저는 제주갑의 국회의원이고요.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신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함께 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2004년 1월 29일인데요. 그날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전에서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언, 특별 선언을 하신 날입니다. 1월 29일이. 그 특별 선언을 하게 된 계기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 소위 지방을 살리고 지방을 잘 살게 하는 세 가지의 아주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데요. 하나가 지방분권특별법,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지방분권특별법. 또 하나는 여러분 세종시로 익히 알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래서 이 3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특별법을 1월 13일 날 공표를 하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월 29일 날 지방화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을 대전에서 갔습니다. 열흘 전까지 그 행사가 있기 보통 청와대가 준비를 이렇게 해오는데 일주일 전까지 굉장히 혹한으로 우리나라가 얼어붙어서 그날 행사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날은 굉장히 오늘처럼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공기도 맑아서 화창한 날씨에서 진행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화창한 추억을 가지고 가진 균형발전이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참여정부 때 세종시도 선정도 하고 여러분 혁신도시로 알려진 공공기관 이전에서 삽도 뜨고 여러분 그 추억이 있으시죠? 대못을 박는다는 표현을 대통령께서 그때 쓰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만큼은 대못을 박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퇴한다. 그래서 임기 말에 혁신도시 기공식을 다 했죠. 쭉 돌아다니시면서.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금 지났지만 그때 우리가 꿈꿨던 만큼의 결실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오히려 오늘의 현실은 서울의 인구가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습니다. 이미 절반이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됐고 지방 뒤에 소멸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지방 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고 어느 정도 소멸하느냐. 보수적인 학자들이 우리나라 226개 시군구 중에 80개 이상이 20년 내에 소멸할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구한 역사 속에 빛나는 목포, 안동 이런 데들이 다 없어지는 시에 속합니다. 그 소멸을 앞두고 있으니 암담하고요. 저도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하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신 그러한 뜻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실적을 고백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또 윤석열 정부 때 와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자고 한 것도 걷어쳤고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익히 알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같은 되지도 않은 망상적 균형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매우 슬프고도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런 순간에 20년 전에 우리가 가졌던 대통령께서 꿈꿨던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성찰해야 되는지 또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의 요청 때문에 5시 40분에는 기념식 때문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 진행자가 5시 40분까지는 무조건 끝내기로 하고 여기 계신 일단 그 네 분을 제가 소개를 먼저 잠깐 해드릴 때 발제는 이민원 참여정부 말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그 우측에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를 주소해서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셨던 성경용 참여정부 때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이십니다. 그 우측은 행복도시건설청장 또 세종시장 통해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지금 쭉 해오셨던 이춘희 전 세종시장님이십니다.
제자측에는 지방분권 전도사로 알려져 있고 우리 지금 민주당의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참여정부 때 행안부 장관을 하셨고 경남지사를 역임하셨던 김두관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 네, 그럼 일단 PT로 발제 15분을 이민원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집중해서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화면의 그림은 밑에 나무 뿌리가 잘 뻗어 있고요. 그 위에 또 나무가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원 주변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지방에 내리고 있고 수도권은 나무로 표현되고 있죠. 이것들이 잘 순환되어야 대한민국 전체 또 이 나무 숲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챗 GPT한테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노무현의 시대 정신은 지방화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 타파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주의로 점철되어 왔죠. 아주 좁혀서는 뭐 영남, 호남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된 이 지역주의 하에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죠. 1987년에 대구광역시는 중간 정도의 GRDP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에 광주광역시가 있고요. 이게 2022년도에 가면은 대구광역시가 최하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역주의로 격돌한 결과입니다. 옛날에 남미 국가가 나라가 망해도 축구만 이기면 돼 하는 나라라고 우리가 비웃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지역이 망해도 뭐 정치적으로 투표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산 그런 나라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거 절폐하자고 하신 겁니다. 이 지역주의의 원인이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에 있다고 보셨겠죠.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 후보로 영남에 출마도 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보여오셨고 또 서울선호 사상을 타파하겠다. 이게 저는 경제학 교수인데요. 경제학에 혹시 여기 경제학 전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호함수를 얘기할 때 그 사전 편찬식 선호라는 거 있어요. 가나다라식으로 사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만 택하고 나머지는 뭐 저리 가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서울이면 무조건 선택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그런 선호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은 엉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울과 지방을 선택할 때 무조건 서울을 선택하는 이 비합리적인 국민들을 그대로 두면 되겠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 집권에 중앙 집중의 그 원인이 있다고 보시고 이거를 타파하려고 지방 분권을 주장하셨고 또 지방 분산을 주장하셔서 행정수도 만드셨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실시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나머지 시대정신 그분의 시대정신은 하나가 있는데 격차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격차 해소는 아직 미완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균형발전 정책 성공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 특별히 의도하지는 않고요. 그냥 파워포인트가 그려준 겁니다. 이거는 멋있길래 채택했습니다. 역대 정부는 불균형을 시정하는 정책을 사용했나?
저는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을 포함해서 균형 발전에는 4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그 다음에 비수도권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는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 이런 거를 좀 4단계의 균형 발전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1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고 그 1단계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한 표에 그려 넣었는데 저의 아주 심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줄에 핵심 목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형평성에 있었고요, 목표가.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에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몇 단계 나아가지고 삶의 질을 운운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질을 운운할 단계가 아니었죠. 문재인 정부 역시 형평성을 주장하였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공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만 불균형을 시정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이렇게 봐요. 자, 결과 이 표는 너무 잘하는 표니까 GRDP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제 격차가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인구 역시 이제 크로스됐다, 교차가 됐다,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렇게 인구 집중도가 한국이 빨갛게 한참 위에 올라 있죠,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리고 GRDP 비중 수도권 집중도가 빨갛게 아주 외롭게 저 위에 빨간 태양처럼 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균형이 심화된 거는 인구로 표시해 줄 텐데, 인구가 순유입되는 지역은 맨 위에, 그 색깔로 맨 위에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젊은 층, 그러니까 맨 왼쪽은 청년층, 오른쪽은 나이로 구분했죠. 15세, 24세, 오른쪽은 25세, 34세. 역시 수도권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것은 제가 이게 열심히 발굴한 자료인데요. 불균형이 프로야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그러니까 위에 파란 저선이 수도권의 야구팀들의 승률입니다. 지방팀들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중고등학교부터 야구의 꿈나무들이 서울로 가요. 서울로. 그래가지고 역시 연고지 이렇게 찾아서 배분하다 보면은 수도권 팀의 좋은 타자들이, 투수들이 그렇게 배정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 불쌍한 비수도권 사람들, 그럼 야구라도 좀 이기게 해주면 안 되나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거 굉장히 귀중한 자료죠.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 이제 불균형 심화 폐해까지 나타나는데, 서울 청년의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얘기예요. 행복감, 미래 만족도, 동네 환경 만족도 이런 거 아주 중 또는 하위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급기야는 출산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빨간 게 수도권의 출산율입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들을 하잖아요. 그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거 보세요. 이 통계를 보세요. 수도권 사람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비수도권 청년으로 만들어 놓으면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균형 발전을 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절망만 있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가 기획을 하고 만든 혁신도시 또는 세종시니까 제가 요즘 혁신도시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날마다 거기서 삽니다. 희망이 있어요. 제가 처한 사무실이 제가 처음에 1년 전에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밑에 주차장이 너무 빈 칸이 많아가지고 슬펐는데요. 지금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공간이 없어서 짜증이 난 것이 아니라 기뻐서 죽겠습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이게 얼싸덜싸 혁신도시 개판이래, 뭐 공실이 난리래,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놀이터입니다. 이거 왼쪽에 뭐 쓰고 막 놀이터 가잖아요. 이거 놀이터, 이런 놀이터, 이 놀이터를 첨단의 놀이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종시의 0에서부터 9세까지 비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높죠. 나라의 장래가 세종시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살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위에 에너지밸리라고 하는 곳, 한전이 만든 에너지밸리 단지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한전공대라고 표현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입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만일에 거기가 없었다면 한국에너지공대 여기에 세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세워져서 에너지공대가 여기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에너지하고 식량에 있다고 보는데, 그 에너지의 최첨단 에너지를 여기서 연구해서 여러분들의 먹을거리를 가져다 드릴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방화 부진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균형발전 정책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이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 경제성장 정책이었고, 박근혜 정부 삶의 질 정책이었고, 윤석열 정부 공정한 기회를, 지방에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 말고는 다 이랬어요. 오른쪽에 볼까요? 지금 GTX, 내가 어저께 뉴스에 수도권에 새로운 GTX를 만들겠다고 아주 신문에 도배를 하더라고요. 선거용이겠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투자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방향이 모호했다. 균형발전이 아니고 지역발전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균형발전이 아니고 지역발전 정책이었다.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균형발전 정책이라니까요. 지역발전 정책은 그냥 이 균형발전 정책 없을 때에도 그냥 지역발전 정책은 고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균형발전이라고 이름을 더 씌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방향 합의가 부족했다. 수도권 포함 여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지 못했고, 아까 이제 거점 지역 중심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치열하게 연구해 보지 않았고, 균형 발전을 지휘하는 타워가 강력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고, 저는 오늘 어쩌면 이 그림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그림표를 보고 저는 통탄을 했습니다. 균형발전 투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균특회계의 비중이 전체 예산 중에 3.4%에서 지금 2%가 같습니다. 오른쪽에 자세한 숫자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림표를 보면은 3.4%까지 갔다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가 전체 예산 중에 균형발전 특별회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균형발전을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수도권에다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써왔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특별법에 수도권에는 모수도로 그렇게 명토가 나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재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더니 기재부에서는 GTX에다가 돈을 썼잖아요. GTX 쓴 것을 강력히 항의를 했더니 그 답이 무엇이냐?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입니다.
이거 군특법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세요. 수도권에 쓰는 비중이 9.4%에서 17.8%, 20%까지 갔습니다. 오른쪽 그림 빨간 박스로 그려놓는데 보세요. 20%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9.7배, 10%에서 20%로 2배 수도권에다가 써버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가만히 두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중에서 균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이 그림표처럼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 그러면 이 그림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 저는 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경쟁력이 높아진 것은 수도권에다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돈을 쏟아부어 왔기 때문이다. 돈을 쏟아부어서 경쟁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경쟁력이 높으니까 수도권에 투자해야 되겠다고 말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 지금까지 수도권에 써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높아졌으면 비수도권에도 돈을 쏟아부어야 될 거 아니냐. 회색으로 표시된 막대 그래프에 올라가는 것을 보십시오. 수도권에 쓰는 예산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수도권에 쓰듯이 만일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전체 토지가 나의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서울에다만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냐, 경기도에다만 반도체 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지방의 나머지 땅은 놀릴 것이냐. 내 금싸래 같은 땅을 왜 놀립니까? 왜 놀려? 돈을 그렇게 많이 번 부자라면 지방의 금싸라기 같은 땅을 버리겠습니까? 거기에다 어떻게 쓰든지 최적의 용도를 찾아서 거기에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거기를 황무지로 내주는 그런 정신으로 부자가 됐겠냐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강력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수도권에 돈을 쓰듯이 지방에 돈을 쓰면 좋아진다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서울 대학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표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학에다가 예산 1인당 학생 교육부입니다. 서울대학이 좀 멀어서 잘 안 보여요. 5,800만 원, 거의 6천만 원 갑니다. 연세대학이 한 4천만 원 갑니다. 고려대학교가 한 3천만 원 갑니다. 대한민국의 명문대학 서열 순위는 1인당 교육비에 의해서 명확하게 결정됩니다. 이거 회계 분석하면은 R스퀘어 1 나올 거예요. 1.0 나올 거예요. 엄청납니다. 저는 지방의 대학에도 투자를 하면은 인서울 얘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방대학이 거점 대학이 되어서 지역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울대학보다 돈을 더 써야 되겠죠. 지금 6천만 원이면은 지방대학에는 당분간 한 10년 정도 1억씩 1인당 교육비 1억씩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화 두 엔진이 미완성됐다. 수도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혁신도시가 안전하지 않다. 공공기관 추가 예전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을 한 3에서 4분 정도 얘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도 멋있죠. 지방을 가려면 이 정도 쾌적한 쾌속으로 자동차로 질주하자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챗GPT한테 주문을 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정도 속도로 자동차 모델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좋은 불평등 이런 게 좀 인기를 얻은 적이 있어요. 누가 막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좋은 불평등이라는 거는 불평등도 수출이나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좋은 의미로 상위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그거 좋다 그런 소리죠. 그러나 저는 좋은 불평등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격차는 좋지 않습니다. 격차가 좋죠. 진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차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든지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불평등을 그러면 만들자.
좋은 불평등은 뭐냐? 위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를 들어 올리는 것을 좋은 불평등이라고, 좋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평등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평등과 좋은 불평등의 어떤 것이 좋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생각해 보자는 그런 표입니다. 한번 첫 번째 표니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좋은 평등입니다. 우리 그 균형발전과 같은 비수도권을 올리는 그런 정책으로 좋은 평등 정책을 펴면 국민들이 만족할 것이다.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 주민들이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좋은 불평등 정책은 왜 합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은 그 수도권이 뭐 중국하고 뭐 경쟁을 해야 된다, 뉴욕하고 경쟁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보수 정부들의 논리들이죠. 이런 좋은 불평등을 펴면은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냐? 뭐 하려고? 국력을 강화하자, 성장을 높이자 그런 소리죠. 자, 저는 여기서 위에 A 좋은 평등을 통해서 D 국력 강화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평등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좀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자꾸 이제 지금 GTX든지 또 역대 정부가 계속 수도권에 투자를 해온 게 뭐겠어요?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와. 수도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쳐. 출퇴근하기 어렵대잖아요. 그러니까 편의를 개선해줘. 편의 개선해주면 또 살기 좋아. 또 지방에서 또 올라와. 이게 계속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서울이 저기 제주도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냐? 수도권 주민 불편해서를 왜 합니까? 수도권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비수도권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왜 그렇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수도권 주민을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투자는 균형 발전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비수도권에 우선 투자를 해서 수도권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균형 발전 정책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혁신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 그 원도심이라든지 혁신 도시 떨어져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혁신 도시의 성과를 그 지역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를 늘 생각합니다. 혁신 도시가 만약 거점 지역이라면 이 거점 지역이 여러 가지 중앙에 있는 시설들을 하는 것이고, 여기와 연결되는 분산 투자를 주변 지역에다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지금 지방이 소멸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혁신도시와 같은 자원을 잘 활용해서 소멸 지역을 커버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자,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부 주도로 할 거냐 지역 주도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아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으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의존적으로 할 거냐 지역 자립으로 할 거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송의원께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보면 이제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엔진은 뭐냐? 이 엔진이 위원회, 지금은 지방시도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으로는 좀 약하다. 그래서 전남 행정부처를 설치해야 되겠고, 또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된다. 로컬 파티 이거 허용해라. 이게 강력한 엔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것도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그래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서 재심 신청하자. 그렇게 해서 위헌 판결을 한 번에 때려놔야 그래야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고 하지. 지금 분원 정도 해가지고 약간 만족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더불어서 혁신도시청이 없어요. 혁신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혁신도시청이 없어서 누가 컨트롤하느냐? 이게 문제. 정부는 이제 만들어줬으니까 네 지방자치단체 거다라고 이제 넘기고 있는 거고, 지자체는 아니 뭐냐 우리가 하기에는 힘이 붙이다 이러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청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이고, 아까 제가 균특획의 예산이 수축되고 있는 그 모습 보여드렸죠. 그래서 균특획의 대폭 증가할 필요가 있고, 총 예산의 5%. 아까 앞 세션에서 발표했던 경기 북부 뭐 특별자치요를 얘기를 하려면 총 예산의 10% 정도까지는 가야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밀고 있는 게 지역 공공은행입니다. 지역 공공은행을 각 지자체에 설치해서 지역에 자금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혁신도시의 과학연구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보세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것도 역시 제가 설명을 한 일부는 드려야 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셔 앉아 있는 분들이 거의 평생을 이 주제에 바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기 성경용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를 실제 주도적으로 했고,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헌 심판까지 갔던 주제 아니었습니까? 거의 국가 대개조에 준하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도 이민원 교수님 말대로 미완성인데 절반이나 했나 모른다는 반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얼마나 그 속이 아프셨겠어요. 계속 20년을 지켜보신 거니까. 그리고 이 김두관 장관님 같은 경우는 리장에서부터 남해 군수를 거쳐서 분권을, 저도 이 김두관 의원님하고 지방연구자치연구소를 2004년에 같이 했던 추억이 있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분권에 해왔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세종시라고 하는 가장 역점적으로 분권을 해야 되는 도시의 시장을 하셨던 이춘희 시장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가, 차 한잔 마시면서 재량, 세종시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제로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1. 두 번째, 이건 지방정부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인데 시장이 당선을 돼서 시장을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같이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정부를 구성해서 비서실장하고 행정부시장 2명 말고는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 사실은 일을 못하는 거지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저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토론 시간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아마 뭐 몇 시간을 해도 할 말을 다 못 하실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은 아무튼 5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적혀 있기는. 근데 아무튼 토론자들께서 압축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나 생각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네 분의 토론이 끝나면 남은 시간은 사회자인 제가 아주 중대한 주제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패널식으로 좀 정리하는 남은 시간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누구부터 말문을 열어주시면 좋을까요? 성경용 위원장님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이제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행사입니다. 같이 이렇게 자축하고 싶고요. 작년까지는 19회 이렇게 됐는데 20주년이 되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십자로 시작할 때는 그래도 뭐 우리도 늘 현장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제 역사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정했던 그런 목표에서 비춰볼 때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초반에 그때 이제 그 5년의 국정 방향을 설정할 때 그 당시 키워드가 그 국정 목표를 3가지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12대 국정 과제를 설정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 철학이기도 하고 본인이 평생을 바쳐서 내가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과제가 균형 발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이 끝나고 5년이 이제 참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지난 기간 동안에 뭘 어떻게 했나 하는 거를 이제 평가하고 돌아보고 이제 하면서 많은 학자들하고 이제 시민사회 또 언론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하는 걸 이렇게 좀 정리를 해오면은 참여정부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섯 가지 주제가 그래도 역사에 남을 중요한 그런 그 업적이나 과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번영과 동북아 시내 개막. 요거는 이제 처음에 초기에 그 설정했던 건데 2007년 14 정상회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세 번째가 새로운 성장 전략의 수립과 추진. 이거를 그 초기에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 투입형 성장을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이걸 방향을 전환하겠다. 이게 이제 경제 성장에 관한 문제고요. 네 번째가 복지국가 건설. 그래서 2006년에 비전 2030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비전 2030은 정말 좋은 그 비전 설정인데 이게 그 정부 후반부에 이렇게 제시되는 바람에 그 안에 내용이 뭐 충분히 실행은 안 됐지만은 4년 동안 복지 예산을 끊임없이 정액을 시켜서 2006년에 복지 부문 예산이 28%를 넘었습니다. 여러 그 부문별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1등을 차지하는 역사가 이 당시에 이제 그 개막이 되었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미래 과제로서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진 게 1984년인데 모든 정책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염두에 두고 반드시 챙겨야 될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고 출산율의 흐름이 2.1 이하로 떨어질 때 엄청난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2.1이 이하로 떨어질 때 여기에 주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1990년대 후반까지 산하제한 운동을 했습니다. 아들, 딸 꿈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잘 키운 딸이 뭐 최고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미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걸 보여주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직후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특별법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성과 중에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여러 자료에 이미 나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정책 효과가 있었는가? 2011년부터 2011년, 12년은 이제 이 수도권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데 전쟁 요인이 아니고 정책 효과를 통해서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빠져나간 것은 저는 이것이 그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2011년, 13, 14, 15, 16 5년 동안에 66,895명이 정책 요인에 의해서 지방으로 인구가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7년부터 다시 역전이 돼서 이 효과는 지금 좀 유야무야가 된 셈인데 그것은 이후 정부들이 참여정부 했던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하는 이 일을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적어도 참여정부가 이렇게 계획했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인구가 감소했던 것은 혼자 저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시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되게 동의하시겠죠? 6만 6천 명을 여러분 힘으로 옮겨 보십시오.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책 효과로 중요한 것이 혁신주도형 성장을 하자고 해서 뭐 무슨 모방형 추격형 하지 말고 혁신주도 하자. 저희 뭐 우리 균형발전에도 열심히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20,000불, 30,000불을 돌파한 게 모두 진보정부, 민주진보정부에서 도달한 것입니다. 최초로 10,000불을 넘어선 거는 김영삼 정부가 1996년에 했는데 IMF 위기로 나라를 다 말아먹고 7,000불대로 떨어졌다가 이거를 회복한 정부가 김대중 정부인데요. 죄송합니다. 김대중 정부 2002년에 13,000불 회복했고 노무현 정부가 2007년에 24,000불을 회복했고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31,000불을 돌파하고 2021년이 되면은 35,000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보수 정부 잘한다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경제는 보수 정부가 다 망쳐먹었고요. 그거를 안정된 국정 관리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10,000불, 20,000불, 30,000불 그 빛나는 고지에 올려 세운 것은 모두 3개 민주정부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 토대를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고 혁신 도시를 만들고 해서 거기에 연구소가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혁신의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든 것도 참여정부 시작이 됐다. 결론은 참여정부 시기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고 할 때 저는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망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요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다시 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면 그때는 민주정부의 정체성을 세우기가 힘들었습니다만은 비로소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도대체 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주진보 정부가 지향할 진보적 정책 패러다임이 뭔가의 원형을 만들고 20,000불 돌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지출도 가장 높은 수 올렸고 미래를 위해서 혁신 성장까지 가능하게 만든 그런 역사적인 정부였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포용적 발전과 혁신적 발전의 토대를 이루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그 중심에 놓여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이어서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제목이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의 및 균형발전 20년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의의가 뭔지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을 좀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20년 전 오늘 대전에서 균형발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 왜 대전에서 했느냐 하면은 중천권의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 국가 운영이 어떻게 달라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각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대전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다시 그날 오후에 되돌아가서 자기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습. 그게 충청권의 신행정 수도가 건설이 되면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선언은 소위 이제 지방분권법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법 세 개 법이 이제 통과되고 공포된 것을 이제 기념을 해서 한 건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군 이래 우리가 사람이 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마른 제주도로 보내고
하는 그런 큰 흐름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 흐름이 바뀌는 우리 역사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수도가 옮겨지는 것은 지배 계층의 변화를 뜻하는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결국 유연 논란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소위 천도론, 국민투표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지만 결국 그 정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3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이어지지를 못했죠. 노무현 재단에서 그날을 잊지 않고 쭉 기념식을 해왔고 제가 이 기념식은 서울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화를 상징하는 세종시에서 하는 게 맞다 주장을 해서 제가 시장 된 후에 2015년부터는 세종시에서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에 이날을 국가 균형 발전 날로 정식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저도 정말 마음 뿌듯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세종시 지금 현재 지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단계인가 아까 좀 기다리면서 송재호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던데 한 60%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2007년도 착공을 해서 2030년까지 마무리 짓겠다 했고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3단계에 해당이 되고 인프라도 한 60% 정도가 됐고 인구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50만 계획을 했는데 30만이 됐고 주택수도 한 20만 호 계획했는데 12만 호 정도가 입주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한 60% 정도가 됐다. 그리고 정부 부처도 지금 18개 부 중에서 13개 부가 세종시에 와 있고 그래서 뭐 전체 부처청 이런 거 다 합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중앙 공무원들이 한 15,000명 정도 또 연구기관 국책 연구기관이 또 16개 옮겨져서 한 4,000명 거의 2만 명 정도의 원래 수도권 서울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전해서 지금 전체 정부 부처로 보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가 옮겨가 있기 때문에 60%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늘 이제 그런 논란에 시달렸는데 과연 우리가 행정수도로 옮기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을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세종시를 이제 없던 일로 하자 이런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제 정부 문서에도 작년 12월 달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우리 행복도시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행복도시 기본계획이 변경됐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행정수도라는 명시적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자리는 잡혀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행정수도가 아니라 반토막 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아까 이민원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듯이 수도화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낀다 했는데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청와대도 국회도 대법원도 옮겨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헌 결정이 유효하게 살아있는 한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제2지무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설계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헌 결정이란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소를 해야 우리 세종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행정수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 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 위헌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합헌이라는 결론을 받아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헌법 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행정수도의 이원성을 해소시키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해보면은 당초 계획만큼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틀은 유지되고 있고 한 60% 진행이 돼 있고, 이런 속도라면은 2030년쯤 가면은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서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두관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엊그제 그 정부 핵심 지방분권위원회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행정자치부를 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벌써 20년이 되고 오늘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이 어쨌든 천지개벽할 일이었는데 5년이라는 짧은 국정 기간 때문에 마무리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되돌아보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를 개성해서 더 균형발전 정책과 자치분권을 정착시킬 미래 권력을 만들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이런 극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객차, 지방분권 이런 게 좀 더 많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정권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방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절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선언 2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미안의 가지로 남아있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을 실천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한반도 전쟁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만큼 심혈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고, 저는 이제 김포에서 지역구를 하다가 지금 경남 양산을로 옮겨가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울산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한 4년 동안 제가 또 경험도 하고 또 오래 경남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가름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그 나라의 제1도시하고 제2도시의 격차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도 균형발전을 가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최근 제가 이제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강역철도 마지막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국토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철도 예산을 어떻게 지금까지 집행했는가 그걸 한번 보니까 96%를 다 수도권에 철도 예산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비시 평가를 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안 나오는 거죠. 100억을 투입하면 150억 정도의 편익이 있어야 되는데 비수도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비롯해 몇 개를 예타 면제를 한 바가 있는데, 저는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강역지방정부든 기초지방정부든 이런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기투합해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저는 오늘 사실은 경남 양산시청에서 22대 국회 출마 선언을 하고 올라왔는데요. 4월 10일에 있는 22대 총선에서 그나마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연합이 의미 있는 의석을 획득해야 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겠다.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서 기획특구, 교육특구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또 집행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잘 준비해야 되겠다 말씀도 드리고, 또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를 19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뽑아서 사흘 뒤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30년 정도 단체자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차근차근 이제 정착이 되어 가는데, 단체자치와 수려 양바뀐 주민자치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균형을 맞게 굴려가지야 적어도 서희서 같은 참여자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사실은 관여를 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주민자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는데, 그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자기들 통제하에 놓겠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도 문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돈 예산이 거의 중앙정부 주도로 쓰고 있고, 또 자치조직권도 심대하게 제약을 받고 있어서 지방자치 30년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크게 어떻게 작동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당은 지난 대선에서 5급 3득 체제를 통해서 그나마 메가시티를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 또 균형 발전 이런 걸 도모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고요. 어쨌든 그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다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우리가 좀 주도해서 미안의 과제로 남아 있는 그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런 국가 개조 대설계가 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해서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다시 이것을 하도로 잡아서 제대로 한번 옆에 있는 국회 내에서는 송재호 의원하고 같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좀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냥 몇 개 문제를 좀 제기해 볼게요. 저는 역시 그 강력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확실한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분의 결단만이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국토의 연대와 결속에 관한 주제인데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226개 시군구 중에 A, B, C, D로 나눠서 A, B는 뭐 좋은 데고 살만한 데니까 그냥 잘 가도록 하고 민간 시장하고 해서, C, D는 국가가 좀 보살펴서 막내 아들이 큰 아들이 좀 희생되더라도 막내까지 다 해서 가족처럼 살자는 이런 철학인데,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이 어렵고 힘들고 낮은 곳을 돌보겠습니까? 그 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확실한 철학을 가진 노무현 우리 대통령처럼, 그리고 확실하게 대못을 박아서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다.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몇 개 해봤는데 다 원위치해서 갔어요. 여러분 예탈하는 게 96%가 철도 예산의 96%가 서울에 집중되고, 이춘희 시장님 말처럼 세종시장은 쓸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다 어디 쓰느냐? 그 투자 대비 수익 봐가지고 그거 나오는 데 쓰는데, 투자 대비 수익 잘 나오는 데는 인구가 몰리는 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인구가 몰리는 데가 장사가 되는 거니까. 그건 정부가 돈을 안 봐도 기업이 다 거기서 하면 되는데, 정부가 거기까지 투자를 하니까 소위 사람이 그런데 사람은 더 몰릴 수밖에 없고 사람은 더 비어갈 거 아닙니까? 괴산군수가 저보고 서초구 자기네 면적은 서초구 10배인데 예산은 서초구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왜냐? 자기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아니 위원장님 그 괴산은 그러면 수개도 관리해야 되고 나무도 관리해야 되고 동물도 관리해야 되고 다 관리 포기할 수가 없는데 예산을 안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예타 제도를 생명체 수로 하자고 인구 수로 하지 말고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냐고 나오겠어요. 당신 말이 맞다고.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예타 면제를 해서 24조. 이거 예타라는 걸 다시 이거 수익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균형 발전, 낙후가 심한 지역에 돈을 들어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근데 법을 안 하고 그 지침, 시행령만 바꿔놓으니까 문정주 정부 와가지고 원위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강릉 쪽 강원도 강릉 묵호 삼척 이쪽에 하고 우리 목포 영암 해남 이쪽하고는 사돈 관계가 거의 없어요. 강호축이라고 하는 이 강원도와 호남에 인간 교류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경부 측만 활발하고 서울 중심으로 경 무슨 이거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하지 이 축이 하나도 없는. 문재인 정부 때 와서 그거 KTX 연결은 했는데 그 뭐 투자가 뭐 어느 세월에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연결을 해서 기초 설계도 정도 지금 해온 상황이고. 여러분 아까 우리 이춘희 시장님 이야기했는데 세종의사당 지금 이제야 세종의사당 가서 아마 22대 국회 못 갈 것 같고 23대 국회쯤 국회가 세종 갈 모양인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여의도에다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담당 국장을 그렇게 상임위 때마다 다 불러들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걸 저 철도에다 그 시간을 그분들을 다 대한민국 주도적으로 일해야 되는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잖아요. 다 국회에 있는 동안 앉혀가지고 국회의원이 내려가야지 그 정부 부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세종의사당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걸 또 그냥 22대 하면 좋겠는데 또 완공해서 하려면 23대까지 가는. 요즘 건설 기술이 좋아서 뭐 1년이면 할 것 같은데. 이제 20분 남았는데요.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맨 처음 건의를 드렸던 게 어쨌든 재정분권, 돈을 지방정부에 줘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가 재정분권은 특위도 여러 개 만들고 해서 열심히 하느라고 해서 20%대를 27% 그러니까 22대 8 정도, 지방이 서울 8 정도 되는 걸 27대 73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원위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령이나 정부 부처가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 해서 TF 만들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구나 하는 이런 대못을 단단히 박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갔는데 대한민국 균형발전특별법에 서울에 꼭 있어야 되는 서울역 같은 중앙도서관 같은 공공기관 말고는 전부 지방에 내려가야 된다는 게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여정부 때 우리가 153개 정부기관을 선정해서 지방에 보냈잖아요. 혁신도시 만들어서. 그 후에 서울에 또 들어선 게 한 200개가 더 넘어 들어섰어요. 그 후에. 그래서 이걸 몽땅 또 지방에 보냅시다 해서 앞에 간 사람도 있는 거고 다 보내는 게 법에 맞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이거 보내야 된다. 대통령께서 이게 국론이 통합돼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때가 여러분 기억하지만 김정은하고 국방위원장하고 우리가 북핵 타결 트럼프하고 뭐 회담이니 뭐니 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이게 바람이 크게 분다고 기대가 클 때여서 야 요거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요거 다 끝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시다. 고 대통령께서.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게 그때 그냥 허황된 꿈으로 끝났잖아요. 그 평화에. 그리고 나서 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그래서 그 공공기관 이전을 못하고 여기 강현수 원장님 와 계신데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준비를 확실히 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주자.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했을 때 공공기관 이전 꼭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해놓고 저는 정권이 재창출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뭐 아니 그게 또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혁신도시는 뭐 결국은 미완성으로 이제 다음 정부 돼서 해야지 지금은 무슨 뭐 이전할 생각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주체도 없고 법도 없고 표류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개 시도 다 못하니까 여러분 뭐 일본 같으면 도쿄, 오사카, 중국 같으면 베이징, 상하이 이 극이 많은 극을 잘 한 데가 분권과 균형 발전이 잘 된 나라잖아요. 대표적으로 독일 하면 뭐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민헨 뭐 여러 개 있잖아.
우리도 이거 해야 되니까 야, 서울에 걸맞는 걸 우리 하나 해야 되겠다. 대적할 만한 거. 부울경 하자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광역경제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법도 만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행안부 장관, 관계장관 불러다가 협약도 하고 사인도 했다니까. 예산도 반영하고. 그 하면 되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사가 다 떨어졌잖아 우리가. 그냥 왕창 다 걷어찬 거예요. 그 메가시티를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법을 만든 거를 걷어찬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해가지고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고 며칠 전에 한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인가요? 이게 참 저는 그때 느낌이 제정신인가 하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여기까지 문제의 제기를 하고요. 남은 시간은 우선 균형발전 정책 중에 그 광역경제권 메가시티가 중요하고 또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시간이 좀 더 남으면 다른 주제 하나를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영국 유학가 있는 김경수 지사가 추진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인을 해서 예산도 34조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시도단체장들이 다 바뀌니까 이걸 폐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난번 서울 여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를 해서 국민 전환을 하겠다고 갑자기 했는지 김포시를 서울로 이제 폐지한다는 서울 메가시티 안이 나와서 오히려 부울경 메가시티를 폐기한 정부에서 그걸 한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 새로운 메가시티의 추진단장을 조경태 부산 4를 지역으로 둔 의원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를 박영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관 울산광역시장, 박한수 경남지사가 폐기를 했는데 그 폐기를 한 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배경이 됐던 분들이 부산, 경남, 울산의 33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인데 조경태 의원이 그걸 맞는 바람에 강력하게 정부에 항의를 하니까 서울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 울산, 부울경 메가시티, 강주, 전남, 서울 삼각축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가 약간 부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점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부울경의 지역구를 둔 저희들 위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나마 좀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도 사실은 국민의힘 그 원외위원장들이 이번 총선을 겨냥해서 갑자기 던진 겁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전문가 그룹에서도 연구하고 또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해당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 일인데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거의 폐기된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잠깐 관심을 갖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점도 우리 당에서 잘 중심을 갖고 잘 지켜보고 있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도 말씀드릴까요? 이제 광역권 개념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돼서 생활권 자체가 광역화됐기 때문에 광역권으로 행정도 맞춰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강하죠. 또 하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이 워낙에 지금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잖아요. 수도권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해야 될 때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서 수도권하고 경쟁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묶어서 규모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을 더 키우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오히려 서울 수도권은 너무 커서 비대해서 몸집이 둔해지는 규모의 비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3시부터 있었던 이 앞 주제가 뭐였냐면은 수도권이 서울하고 경기 남부, 경기 북부가 사정이 각각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 그 특성에 맞게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경기도는 오히려 나누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방향을 서울을 더 키우는 게 좋은지 수도권을 더 크게 뭉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수도권도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적정한 규모로 만들어주는 게 좋은지 오히려 수도권은 그대로 규모를 좀 나눠서 각각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그 대신 지방은 인구 빠지고 산업이 그 소멸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묶어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정책이 좋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우리 아마 다음 국회에서 큰 주제로 삼아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200개 기관이 그 위에 새로 생겼다 그랬는데 원래 행복도시 특별법 만들 때 6개 부처를 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6개 부 외에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 다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기관들을 주로 수도권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새로운 국가기관을 설치할 때는 수도권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울경 메가시티 있고 이제 제도화 그 과정의 출발점은 참여정부에서 그 제안했던 5+2 초강력 경제권 구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2007년 9월 달에 공식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그게 제기된 배경은 대부분 이제 행정이 시군구 그다음에 이제 시도 이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그 지방 행정의 제일 지금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내부의 어떤 그 자율성이나 어떤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지자체 간에 협력하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산업 같은 걸 보면은 여러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서 광범위하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지자체끼리 자율적으로 협력을 하면 되는데 협력을 담아낼 그릇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강력 경제권 구상을 제안했고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이제 가시화된 건데요. 그게 무산됐다는 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꼭 인접한 지자체 간에만 협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저 전남이나 경기도하고 무슨 경북이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협력할 사안이 있을 때 유연하게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협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 방향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요. 아까 김포 뭐 편입 문제는 그건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국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원칙과 기준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해야지 그쪽에서 누가 뭐 요청을 한다고 해서 앞뒤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주변에 뭐 10개를 뭐 해서 지금 경기도 다 소관에 들어있는 지자체들을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가 지금 1,400만 가까이 돼 가는데요. 북부를 지금 분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판에 그걸 서울 가까이 있는 데를 다 걷어들여서 서울 쪽에다 편입을 시키면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우스워스러운 일을 했고 뭐 지금은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다시는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일이 되는 걸 저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하고 이제 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최근에 GTX 나온 걸 보고 제가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GTX가 지금 6개, 3개다 3개 지금 6개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면 서울 경기도는 물론이고 춘천까지 원주까지 아산 천안 그러니까 충남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절반 이상 서울하고 다 연결된 이 지역은 하나로 완전히 통합된 대도시권이 될 가능성이 있고 대전 이남은 이제 호남 영남이 되겠죠.
여기하고는 완전히 별개가 되는 이런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해야 되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SOC 예산이 134조라는 건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출산율이 지금 0.72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곧 뭐 공식 통계가 나오겠지만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 도로들 철도를 이용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134조를 들여서 그걸 우리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SOC 투자를 과감하게 줄여서 정부 예산으로는 매년 한 25조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절반 이하로 줄여서 땅에 대한 투자, SOC 투자를 사람에 대한 투자, 청년에 대한 투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투자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우리 민주정부가 나와서 균형발전 정책을 한다면은 저는 이 국정 노선을 SOC 투자를 줄인다. 사람에 대한 투자, 지방에 대한 투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투자에 목숨을 건다. 그런 목숨 거는 정부가 좀 나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고 지방이 살아날 것이고 그래야 국가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런 눈으로 최근 정부가 지금 무슨 뭐 GTX다 뭐다 하는 이렇게 이 일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가 분노하고 문제 제기해야 될 게 대단히 많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인식을 공개했으면 합니다. 서울이 좋다. 그래서 김포 사람이 서울 시민 되고 싶다. 뭐 이것도 있겠고요. 김포에서 서울에서 집을 사기가 비싸니까 김포에다 집을 사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니 교통이 엄청 불편하다. 그러니 서울시에 편입되면 교통시설을 좀 개선해 주지 않을까. 나는 그것도 진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시민이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잘해줄 것이다.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서울 시민의 특권의식이 또 거기에 편입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시를 보다 더 불편하게 하라.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떤 서울시 서울특별시장이 기자들이 왜 당신은 국회의원들이 왜 당신은 서울시 일을 안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일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냐. 서울시 좋게 만들어 놓으면은 또 지방에서 전부 올라올 텐데 그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매우 선각자적인 발언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은 웃기네 이런 이야기가 있나 했지만 실제로 서울시장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 그런데 이번에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켜주고 교통시설을 완화해주면 좋게 해주면 지방 사람들 더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표 보내드렸죠. 출산율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김포를 거기다 넣는다고 메가화 됩니까? 이미 메가화 됐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 같고요. 아까 이춘희 시장님 새로 신설되는 국립기관은 지방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인데 문득 생각나는 기관이 있어요. 국립이건희 미술관, 이 기증관. 마침 서울의 시민단체들이 엄청 반대하길래 좋다 하고 이제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방 분들이 같이 호응을 안 해줘요. 그거 되겠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께서 호응을 좀 해주셔가지고 서울에 설치하고 있는 국립이건희 기증관을 지방에 분산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충청권 하나, 영남권 하나, 호남권 하나 이렇게 3개 만들어가지고 순환 배치하면서 가면은 좋겠다. 지방에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문화 얘기거든요. 거기에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방의 메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혁신도시에 있어 보니까 광주하고 전남, 나주 등등이 사사건건 싸워요. 협력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떤 메가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 제도 속에
넣어가지고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협력하는 그런 틀로 묶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는 그 길 가다가 다이아를 줍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제주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저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원래 굉장히 토론을 좋아하셨던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관하고 이제 그 관련된 국책연구원장들하고 함께해서 토론, 국정과제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발제를 하나 했던 토론은 동북아 시대위원회에 한중일이 어떻게 좀 가깝게 지내보냐는 토론이었습니다. 거기 대통령께서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은 중심국가란 표현을 빼라. 한국은 교량국가다. 브릿지.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이 문화가 같지 않냐. 그걸 가지고 좀 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후에 보니까. 근데 대통령 갑자기 그냥 문화부 장관한테 질문을 한국 문화의 원형이 뭐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뭐 장관께서는 대답을 못 하시고 이제 대신 연구원장이 해야 되죠. 저도 대답을 못 하고 이런 좀 웃지 못할 일이 한 번 있어서 그게 평생 저의 숙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원형이 뭘까? 우리가 문화라는 게 사람이 만든 모든 건데, 저는 그렇게 우리 대통령은 늘 그 생각의 씨앗을 누군가에게 심어줬던 분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통령께서 심어주신 씨앗 때문에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곱씹어보고 그분의 생각이 뭐였는지 보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은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를 바꾸거나 이게 아니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성경의 창세 신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대한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소회고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성경용 위원장님이 근 4년을 대통령하고 늘 접해 있어서 아마 대통령과의 추억이 제일 많으실 텐데, 대통령과의 추억 하나를 소개하는 걸로 오늘 기념식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해 주신 우리 노무현 재단의 여러 스태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송재호 의원님께서 아주 독특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사이에 이렇게 추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나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라 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번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려 본 적이 없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아주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대화이지만은 지금쯤은 다 그래도 좀 노 대통령하고 다 마음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4년 반 정도를 국가교육발전위원장으로 일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새로운 일들을 많이 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힘들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거였죠. 그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그 정부 산하의 공공기 한 340개 정도 됐고, 우리가 이전하기로 결정한 게 175개 기관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가서 뭐 통폐합이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153개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요. 지금 생각해도 175개 기관을 옮긴다는 게 이게 말이 쉬워서 175개 기관이지, 거기는 한전도 있고 도로공사 있고 뭐 엄청난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이게 사안인데, 제가 최초 보고를 2003년 7월 달에 정부 출마하고 이제 초반에 당시에 이정호 정책실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건 세 사람이 둘러앉아가지고 이거는 밖에 알릴 수도 없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정호 실장님은 이제 경북대학 교수이시고 해서 늘 우리 위원회 정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후원하는 분이 돼서
제가 뭐 아주 참 큰 용기를 내고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모든 보고를 다 받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 위원장, 보고를 잘 들었는데 그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세요. 이렇게 그 지시 같은 거죠. 이게 대통령의 의견이기도 하고 지시이기도 하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지방을 살리는 어떤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좀 세게 하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밀어붙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명시를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것도 고려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혼자 판단에 밀어붙입니다. 엄청나게 밀어붙였는데요. 대통령께서 그 뒤에 이 일 진행되는 걸 다 보고받고 다 하시면서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했고요. 그게 이제 성공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공공노조가 굉장히 센데 이 노조들이 광화문을 점령해서 항의 시위하는 걸 제가 제일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다 협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대화했고 협약했고 다 노조가 동의하고 기관 동의하고 지역이 동의하고 해서 모든 주체가 동의해서 멋지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잘했죠. 그래서 그런데 퇴임하고 난 뒤에 또 특이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2008년 5월달에 이제 우리 학자들 몇 사람이 봉화를 방문해서 대통령 인사드리고 같이 이제 저 등산도 하고 내려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행이 먼저 가고 대통령이 저하고 맨 뒤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혀도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세요. 성 위원장, 공공기관 이전 정책 이제 그 정책 내 정책으로 할게. 여러분 이게 정말 특이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도와주신 경기도와 전라 이젠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감사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